교수님, 저는 그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네. 2022년에 거스를 수 없는 패러다임을 알아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네. 저 알고 싶거든요. 물론 여기 알고 책도 같이 읽어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그 패러다임을 좀 알고 싶은데 네. 이제 책에는 이제 또 그전에 강조하셨던 것처럼 디지털 화폐 전쟁, 네네. 뭐 CBDC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게 어떻게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패러다임인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현금이 사라질까요? 현금은 안 사라질 거예요. 음. 지폐나 동전은 사라질 거예요. 화폐가 사라질 거죠. 물리적 화폐는 사라지고 현금은 존재할 거예요. 그럼 물리적 화폐 대신에 이 현금을 어떤 식으로 통용할까? 그게 디지털 커런시예요.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는 이미 등장했죠. 근데 이것은 비트코인 대표적인 게 이거는 누가 발행했는지 몰라요. 그거를 이제 어렵게 탈중앙화라고 탈중앙화. 하죠. 누가 발행했는지 몰라. 익명성이 보장돼. 네. 그래서 암거래, 마약 거래에 많이 활용돼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나라는 이런 거 통제하고 싶어요, 안 해요? 통제하고 싶죠. 네. 네. 그런 과정에서 이거 디지털 화폐를 중앙은행이 발행하자. 지금까지 지폐와 동전을 발행했는데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자. 이게 CBDC예요. Central Bank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커런시. 근데 CBDC인데 중국은 이것에 이름을 붙였는데 CBDC에서 DC, 디지털 커런시, 그리고 EP, 일렉트로닉 페이먼트.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인데 지급 결제를 더 강조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미 시범 운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월급의 일부를 디셉으로 줘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지하철 요금 결제나 이거를 그걸로 하고 있어요. 그 디지털 지갑이 뭘까요? 위챗이나 알리페이입니다. 그리고 이런 중국의 움직임 속에 여러분이 중요한 그 기점으로 잡아야 될 게 있는데 네. 그게 베이징 동계올림픽이에요. 베이징 동계올림픽.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네. 5G 선보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5G 선도 국가가 됐죠. 마치 그런 것처럼 중국은 디셉 상용화를 그때 알릴 거예요. 특히 외국인들 많이 오잖아요. 그때 외국인들 또 디셉을 가지고 결제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많이 마련할 거예요. 그러면서 시범 운용의 장을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이미부터 국제 간 통용을 위해서 준비를 해왔어요. 시범 사업을 해왔어요. 근데 이게 왜 거센 움직이냐면 중국이 이것을 국제 지급 결제 수단으로 활용해서 국제적인 기축통화국으로서 만들기 위한 특히 1대1로 사업 있죠. 한국도 참여하고 싶어요. 네. 많은 유러피언 국가들도 그 건설사들이 뭐 다 참여하고 싶어요. 엄청난 비즈니스거든요. 근데 여기 참여하는 조건으로 내걸 거예요. 지급 결제를 CBDC로 해라. 이렇게 움직임이 갑자기 등장하다 보니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도 다 회의적이었다가 갑자기 긍정적으로 바뀌는 스탠스가 바뀌는군요. 완전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마저도 지난 8월 달에 시범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시범 사업이 한국은행이 발주를 넣겠죠. 그 보도자료 찾아보시면 나와요. 카카오 그라운드 X가 그걸 시범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지갑이 누가 될까? 디지털 지갑 플랫폼이 누굴까? 이것을 좀 공부하시면서 이게 거슬 수 있겠습니까? 말씀 들으니까 네. 거스를 수 없을 것 같은데. 거슬 수 있는 변화가 아니에요. 예.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 각국이 디지털 커런시를 발행하고 스웨덴도 굉장히 빠릅니다. 이크로나라는 또 디지털 커런시.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이 각국이 화폐 전쟁을 벌여요. 디지털 화폐 전쟁. 예, 이런 것들도 거슬 수 없는 변화다. 22년에 주목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게 되게 핫하기도 한데 또 그 거스를 수 없는 변화 중에 하나를 메타버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예, 메타버스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나요? 우리한테. 메타버스 너무 중요합니다. 예, 예. 메타버스의 분류가 뭔지 말씀드리려면 시간 좀 많이 걸리는데 예, 예. 그중에, 다음에 또 모셔야 되겠네. 그중에 가장 쉽게 와닿을 수 있는 가상현실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 분류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거울 세계도 있고 라이프 로깅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거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메타버스는 비대면이 노멀인 시대, 비대면이 표준인 시대, 그러니까 앱노멀 이상한 게 아니라 뉴노멀 새로운 표준. 그런 비대면이 표준이 된 시대에
그에 걸맞는 서비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비대면화한 걸로는 경쟁력이 없어요. 그럼 비대면 환경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안경 쓰고 계시잖아요. 예. 안경을 온라인에 사세요? 오프라인에 사세요? 오프라인에 사죠. 써봐야 되니까. 예. 근데 온라인 안경 쇼핑몰이 메타버스 기술을 도입해요. 메타버스 기술은 뭐냐면 온라인 환경이지만 안경을 써보고 구매해보는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게 메타버스예요. 네. 그럼 온라인에서도 내 얼굴에 맞나?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어떤 안경이 트렌드인지 그리고 개별 소비자의 소비 성향까지 기존 안경 뭐 장바구니에 넣었던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추적해서 그것에 걸맞는 안경을 10가지만 추천해요. 나 이 집 단골 아니었는데 단골 손님 돼야 되시나 해주네. 그렇죠. 예. 초맞춤화예요. 그래서 그 맞춤화된 딱 이분이 찾을 것 같은 그 안경을 추천해줘요. 추천된 안경을 하나하나 써보고 구매하죠. 이게 메타버스예요. 이런 식으로 비대면이 노멀인 시대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말 금융산업, 유통산업 할 것 없이 교육산업, 방송산업 할 것 없이 이렇게 실감나는 경험을 제공하라. 그런 움직임이 그야말로 패러다임이네요. 그럼요. 패러다임이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강조해드리면 판타웍스라는 스타트업이 만든 영상인데 안전교육 의무화가 추진되잖아요. 세월호 사태 이후에. 그리고서는 LG화학에서 안전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장에서 교육받는데 현장 가니까 전혀 달라요. 그때 그냥 암기잖아요. 몇 도시, 여기 화로 몇 도시, 여기 전선 전류가 얼마 암페어. 근데 실제 가면 이게 위험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 현장을 가본 거와 같은 그런 컨텐츠로 교육을 해요. 그러면 정말 철골 위에서 이렇게 낭떠러지 떨어지는 부분이 어딘지 내가 진짜로 그 현장을 다녀오는 느낌인 거예요. 그런 실감나는 경험을 제공하는 안전교육 컨텐츠를 생산한 거예요. 그것을 LG화학이 안전교육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메타버스의 도입이에요. 정말 제가 메타버스가 어디까지 활용되는지는요. 아마 3시간 동안 해도 부족할 만큼 그 경우가 많고요. 특히 ESG 열풍도 제가 강조를 했는데 21년까지는 ESG 강조 많이 했죠. 했는데 온통 2의 사례밖에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환경적 대응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22년에는 ESG가 또 계속 부상하는데 특히 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집중할 거예요. ESG에서 S. 사회 문제 해결. 근데 사회 문제 해결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 극복이라든가 여러 사회 문제들을 우리 있잖아. 외로운 문제, 노인 돌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회 문제가 안전이에요. 그러니까 모 기업이 안전 문제를 좀 방관해서 무책임한 의지를 보여서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SNS 상에서 여기 탈퇴했다는 인증샷 남기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만큼 사회 문제를 외면하면 소비자로부터 외면받는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진정한 ESG 행보는 사회 문제 해결에 내가 적극적으로 가담하자.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판타웍스의 이 안전교육 컨텐츠 이걸 도입하는 기업은 ESG 행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ESG와 메타버스도 맞물리고요. 그러네요. 탄소 중립과도 맞물리고 디지털 전환과도 맞물립니다. 탄소 중립 막 각 나라가 막 선언하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디지털 화폐, 뭐 CBDC, 그다음에 메타버스, 그다음에 ESG.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책에 나와 있겠지만 최소한 이 3가지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패러다임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솔직히 이제 그 ESG 얘기하고 또 탄소 이런 뭐 기후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국제 유가도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국제 유가가 또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그 경제 여파도 작진 않으니까 그것까지 함께 또 전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 이 산식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한국 경제 성장률이다 라는 이 산식이 있다면 이 산식 안에 들어갈 또 이 변수들이 국제 유가가 포함돼요. 환율도 포함되고 세계 경제 성장률도 포함돼요. 왜냐하면 세계 경제 안에 한국 경제가 있고 한국 경제 안에 나의 경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로 속에서 국제 유가는 저는
국제 기구들의 전망치를 전제로 깔아요. 그러니까 저의 전망이기보다는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주로 제가 많이 인용하는 국제적으로 공신력 높은 국제 기구가 EIA예요. EIA. 미국 에너지 정보청. 그리고 OECD 산하 기구가 있는데 IEA가 있어요. 네. 저는 여기 다녀왔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예, 예. 근데 이 국제 기구들의 전망치가 뭐 저보다 훨씬 훌륭한 연구자들이 몇백 명씩 들어가서 같이 분석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의 전망치를 전제로 깔고 그리고 한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데 여기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21년 3, 4분기가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이 고점이고요. 고점. 22년에는 제가 많이 하락한다, 급락한다 이런 표현은 아닌데 상승세가 상당 부분 둔화된다. 요 지금이 정도 고점이니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국제 유가가 결정되고 네. 또 한 가지가 달러화의 가치에 따라서 결정돼요. 달러화와 국제 유가가 하나의 대체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달러화가 강세면 국제 유가가 약세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달러화가 계속 강세화되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안정화되고요. EIA의 설명이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제 유가가 이렇게 높으니까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석유 감산 합의를 도출해서 국제 유가를 끌어올렸는데 이제 감산 합의 이행을 안 해요. 국제 유가가 높으니까 많이 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산유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는 유지되는데 공급이 폭발하니까 국제 유가가 완만하게 조정되는 경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